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1년에서 5년 안에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위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규탄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해온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군 당국이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03.6원에 개장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부진한 가운데 코스닥은 2년 9개월 만에 장중 600선이 무너졌고 코스피도 하락세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 중인 8호 태풍 프란세스코는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모레 낮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종 열흘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조은누리 양의 건강 상태가 회복됨에 따라 경찰이 조 양과의 면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상황과 이동 경로, 열흘간 산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맞서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협받고 있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가장 필요한 품목 20개는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들고 나왔던 불산과 레지스트 등 주요 소재를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개발, 긴급자금 투입 등의 방식으로 1년 안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외 80개 품목도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이 핵심 품목의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M&A나 해외 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내 생산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사이 협력이 중요한 만큼 4가지 협력 모델을 통해서 입지와 세제,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 기업의 생산 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과 양산, 테스트 베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민관 공동으로 조성하고 R&D와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 부품 특별법을 시장 요구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나아가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2차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사흘 만에 다시 강한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수집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면서 강한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다시는 일본을 지지 않겠다며 일본 경제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국내 주요 대기업과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8일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부회장급 인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진을 만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실장과 기업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에도 30대 기업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에 걸쳐 일본의 수출 규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달러에 1,2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600선마저 내줬는데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환율이 결국 1,200원 선을 넘어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보다 10원 가까이 오른 1달러에 1,198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1,200원 선마저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결국 오늘 거래 시작과 동시에 1달러에 1,2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25원이나 급등한 1,212.25원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200원 선을 넘어선 건 지난 2017년 1월 1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최근 부진했던 주식시장 상황도 좀 알아보죠. 오늘 코스닥 장중에 600선이 깨지냐 이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600선 지지 여부가 좀 관심사였는데요. 장중에 결국 6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4849% 내린 594.22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600선 아래로 떨어졌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16년 1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2,000선을 내줬는데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이 연일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오늘도 팔자에 나서면서 낙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2% 가까이, 그러니까 1.95% 떨어진 1959.1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1960선마저 내준 모습입니다. 조태현 기자.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번째고요.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무역 갈등도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가 생긴 건 아니지만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금융시장이 선행해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와 수출, 소비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진 가운데 대외 악재가 밀어닥치자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부정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환율과 증시 모두 섣불리 바닥을 논하기 어려운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따라 정치권은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나름의 대책을 모색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은 연일 지소미아 재연장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시작된 난국이 오래 갈 것으로 보고 나라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목표가 우리의 경제 기반을 흔드는 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불신하는 만큼 유지 사유가 없다면서 오는 15일 파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도 정부 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는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수출 규제 피해를 입는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 대책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당에서 주장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 동맹의 문제라면서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현안이 많은 국방위원회도 열리죠? 네, 이른바 안보국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조금 전 10시쯤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북한 발사체에 대한 우리 군의 분석과 북한의 발표가 다른 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파기를 거듭 주장할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도발을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고 단일한 채택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파기할지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한일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일본 공공미술관에 출품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 우선 소녀상 문제부터 좀 살펴보죠. 현재 전시되어 있던 소녀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곳은 지난 1일 개막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입니다. 전시 장소는 공공미술관인 아이치 예술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이 공공미술관 8층에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제목의 기획전 부수의 소녀상이 출품됐다가 지난 3일 저녁부터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소녀상이 있는 전시장 입구에는 가로 세로 3m 정도의 임시 벽이 설치돼 일반 관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녀상이 전시 공간에서 철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녀상을 만든 김은성 작가는 오늘 오전 YTN과의 통화에서 주최 측으로부터 소녀상 철거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에서 조만간 철거를 결정할지 아니면 전시회가 끝나는 10월 중순까지 소녀상 앞에 임시벽을 친 현재 상태로 계속 둘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전시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지금 중단이 된 건데요.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소녀상 전시 중단은 지난 3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주최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전시 시작 후 이틀 동안 소녀상 전시에 항의하는 의견이 1,400여 건이나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휘발유통을 들고 가겠다는 등 협박의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람객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경에는 다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전시장인 아이치 예술문화센터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데요. 나고야 시장이 소녀상 전시를 초반부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에는 기자들과 전시장을 둘러보더니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소녀상 전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소녀상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짓밟혔기 때문에 전시를 즉각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까지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행사에 약 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정밀 조사해보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 보조금은 연말에 지급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안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압력을 가한 셈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주최 측은 전시 중단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협박 테러가 문제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전시를 중단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전시 중단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비판 여론이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도쿄신문 등 중도 진보 성향의 일본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시 중단을 요구한 나고야 시장과 보조금으로 압박한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가의 언급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주최 측이 밝힌 비열한 협박성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에서 표현의 자유가 손상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정치가들이 전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말하는 데 대해서는 위화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기획전에 참가한 조형 작가 나카가키 카스히사 씨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카가와 씨는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전시가 중단된 것에 대해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있는 것이라면서 경비를 강화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전시 중단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 작가 모임인 일본 팬클럽은 성명을 통해서 전시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자유롭게 감상해야 하며 동감이든 반발이든 창작과 감상의 사이에 의사를 소통하는 공간이 없으면 예술의 의의를 잃어버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계속되고 있고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압력도 계속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반아베를 외치는 집회가 도쿄 도심에서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 때리기에 전념하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일본 시민들의 집회가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도쿄 신주구역 앞에 일본 시민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한국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국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성실함도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될 뿐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국과의 갈등이 아베 정권의 인기몰이를 위한 우매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은 일본 국민이 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회사원 키노토 요시즈키 씨가 한국의 노 아베 구호의 연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집회를 연다는 계획을 트위터에 알리자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키노토 요시즈키 씨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과 한일 관계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집회를 또 열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지금 일본 여행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그런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자제를 사실상 권고하고 있다면서요?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최근 반일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홈페이지에 일본 관련 한국 내 시위 집회에 대한 주의 환기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외무성 공지문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주로 부산과 서울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에 체류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신중히 행동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쓸데없는 분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는 예상치 못한 사태 등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문구로 한국 여행의 위험성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9일 70대 남성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차를 세우고 분신했을 때, 그리고 지난달 22일 대학생 단체 등이 부산 일본 영사관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을 때 등 최근 20여일 동안 4차례나 한국 여행 주의를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일본 승용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는 지난달 국내에서 새로 등록한 일본 브랜드 승용차는 2,674대로 1년 전보다 17.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도 13.7%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입차 계약 후 출고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일본차 판매 감소가 불매운동 영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지 선호도 1위였던 일본 여행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대체 여행지가 특수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신규 패키지 예약을 분석한 결과 태국 치앙마이와 중국 하이난, 러시아 등의 예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두 투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홍콩 항공권의 지난달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해외여행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과 비슷한 거리의 대체지를 물색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군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훈련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인데 특히 북한이 최근 발사체를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감시 태세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번 한미 연합 연습은 오늘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을 시작으로 보름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휘소 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합참 6회 공군 작전사령부가, 미군 측은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앞서 지난 3월 키리졸브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이 19-1 동맹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한미는 특히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기본 운용 능력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제와 같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훈련 명칭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 19-2 동맹으로 불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맹이라는 용어가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한미는 훈련 기간 중 북한이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감시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듣고 김세우 기자 마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우리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죠. 지소미아를 이제 파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파기를 할 수도 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파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 결여 국가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 기자 연결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김세우 기자 연결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미뤄왔던 독도 방어 훈련에도 우리 군이 본격 나서기로 했는데요. 한일 갈등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죠. 네, 독도 방어 훈련은 해군과 해경이 함께 매년 6월과 12월 정례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한일 관계를 감안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심사 때 우방국을 우대해주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독도 방어 훈련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정부 내부 분위기가 한층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을 향해 일본이 자신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자 독도 방어 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비롯해 함정과 초계기들 이외 해병대 전력까지 나서 한층 공세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를 쏘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분석됩니까? 네, 북한은 5월 이후 지난달 25일과 31일 그리고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들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해 우리 군의 F-35A 도입 등 전략무기 도입에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과 이번 달 쏘아 올린 발사체들을 보면 고도를 점점 낮춰서 발사했는데 저고도로 발사체를 쏘면서 우리 군의 요격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F-35A가 배치된 공군기지를 겨냥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적어도 시험 발사를 반복해 의미 있는 데이터값을 산출하고 실전 배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지난달 25일 쏘아 올린 발사체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평가받는데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쏘아 올린 발사체는 미사일보다는 방사포의 형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군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쏘아 올린 발사체 역시 미사일로 평가하는데 속도가 마하 6.9로 기존 방사포를 넘어섰고 변칙 기동을 보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와 발사체 모습이 방사포에 가까워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신형 방사포가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에게는 한층 더 위협적인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2조 원이 넘는 금품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UN 보고서를 인용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주요 목표는 외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외국 금융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최대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 원의 금품을 탈취한 혐의가 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했다며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최소 17개 나라, 방법은 35번의 사이버 공격이었고 기간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조선인민국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부대가 대량 파괴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인도와 칠레, 나이지리아 등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서 분석 결과 최근엔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이 1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10건은 한국의 거래소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보다 사이버 공격 여부를 추적하기 어렵고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느슨해서 표적이 됐다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분석했습니다. 유엔 패널 보고서는 또 지난 2016년 일본 17개 지역의 편의점 ATM기에서 약 18억 6천만 엔이 동시에 부당 인출된 사건에도 북한 연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과 갈등을 겪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른바 호위 연합체를 구상하고 있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호주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양국 장관급 회의를 끝낸 뒤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동참하지 않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두 나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every country that has an interest in that region and has goods and services that flow, energy that flows into places like Japan and Korea, that they participate in a way that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ir own economies. 호위 연합체 동참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겁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에 요청한 바 있다며 동참 요청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호주로 가는 기내에서 호위연합체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곧 며칠 내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 바깥 나가실 분들 외부 활동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올해 최고인 37도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레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하면서 또 비바람 피해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무더위와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먼저 찜통더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오르던 기온이 오늘과 내일 정점을 찍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대전과 광주는 36도, 대구 35도 등으로 동해안을 제한 전국이 펄펄 끓을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한 데다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팬 현상이 겹친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북상하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뜨거운 열기를 더하면서 최악의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벌써부터 더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 우리나라에 상륙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먼 바다에서 시속 36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기는 소형급, 강도는 중간급으로 조금 발달한 상태입니다. 이 태풍은 내일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내일 오후에는 우리나라 남해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슈를 지나며 조금 약화하겠지만 그래도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에 상륙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자정 무렵에 경남 통영과 남해 근처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낮 동안 내륙을 관통해서 저녁 8시쯤 속초 부근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특히 영남과 영동은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면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영동과 경남 해안에 200mm 이상,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방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태풍이 통과하는 순간에는 평균 초속이 10에서 20m, 최대 풍속은 초속 30m에 달하는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에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실종 열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온 조은누리 양이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면담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험한 산속에서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청주입니다. 네, 조은누리 양이 구조된 지 이제 나흘째가 되는데요. 우선 조 양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조은누리 양은 충북대병원 소아전문병동 1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발견 당시 양쪽 팔과 다리 등에서 찰과상과 멍이 관찰됐지만 복부 초음파와 흉부 촬영 등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관절 움직임도 양호하다고 진단했는데요. 하지만 열흘 동안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액을 맞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화 기능도 좋아져 구조 다음 날부터 죽을 먹고 있습니다. 조양은 구조 당시 탈진한 상태였지만 스스로 움직이거나 대화도 가능했는데요. 조양이 수영 등을 통해 다져진 기초 체력이 있어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조양이 이르면 이번 주에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조은누리 양의 실종 경위와 이동 경로일 텐데요. 지금 경찰이 조은누리 양을 만나서 면담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면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조양을 구조한 지난 2일부터 병원에서 조양의 심리 상태를 돌보고 있는데요. 면담 조사에는 여성 청소년계 직원 2명과 피해자 전담 요원 1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죄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조양의 실종 과정과 이동 경로 등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양이 발견된 지점은 성인 남성도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수풀이 우거진 데다 경사도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양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열흘 동안 산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양은 하산하는 길 반대 방향 야산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조양이 먼저 하산 장소에 도착했다가 일행이 내려오지 않자 다시 산에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유흥업소 사장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네 폭력배까지 동원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새벽 4시 40분 텅 빈 가게 안. 한 손에 맥주병을 든 남성이 호신용 3단봉으로 계산대를 힘껏 내리칩니다. 유흥업소 사장 A씨가 길 옆 경쟁업체에 몰래 들어가 물건들을 부수는 장면입니다. 1시간 전 같은 장소. A씨는 폭력배 3명까지 동원해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방 안에 가둬놓고 온갖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넌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A씨는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뒤 그를 못 이겼는지 다시 혼자 찾아와 난동을 피웠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이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다 망가져 영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길 옆 가게가 잘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 사장님을 좀 견제하고 쉽게 하고 좀 질투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 이후 경쟁업체는 한 달간 쉬기로 했지만 A씨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CTV를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피해자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친구들도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경찰은 일단 A씨를 재물 손괴죄로 입건해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합니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들이 생계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혀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심의 이전부터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부산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대형 금융투자사가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 지난 6월 저희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업을 추진한 부산항만공사가 당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롯데건설 측에 입찰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YTN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나금융투자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중복으로 입찰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복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하나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들이 사업 계획을 평가받지 못한 채 탈락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롯데건설은 이 같은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알려준 건 다름 아닌 입찰 공고를 낸 부산항만공사였다고 롯데 측은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만공사에서 들었거든요. 두 개 중복이 됐다. 어떡할 큰일 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 기업에 보안 유지가 필수인 입찰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롯데 측은 부산항 상업지구 개발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입찰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하나금융투자의 중복 입찰을 걸러내지 않아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공사 측은 중복 입찰 금지는 공고문에도 명시했고 외부 기업의 입찰 정보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금융투자사의 석연치 않은 중복 입찰과 입찰 정보 누설 의혹까지 벌어진 상황 속에 사업계획 평가조차 받지 못한 회사들이 속출했지만 사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혹시나 이렇게 또 중복 입찰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가려내고 좀 따져보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고쳐가야 될 것입니다. 부산항 재개발 사업의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검찰이 프로듀스 101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프로듀스 X 101 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제작진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아이돌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X 101은 종영 뒤 연습생들의 득표 결과를 두고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삼국유사 목판본과 어사 박문수 관찰 천여 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받은 60대 장무라비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모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대전의 한 대학 교수가 도난당한 삼국유사 기입편 목판본을 이듬해 입수한 뒤 집안 천장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우국지사 매천 황현 선생이 썼던 안경이 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황현 선생이 썼던 안경 3점과 향로 등 생활 유물과 벼루, 그리고 필통 등 문방구류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심한 근시에 오른쪽 눈이 사시였던 황현 선생은 20대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화가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에도 검은색 동그란 안경이 자세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역사가이자 시인인 황현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로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데 항거에서 절명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케냐 청주냐 주종 공방부터 경제보복 당일 대낮에 일식집 가서 술 마신 것 자체가 문제다 아니다까지 주말 휴일 동안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일식집 사케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의 대여 투쟁기금 모금도 논란인데요. 제2금모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전쟁에 나가는 장수 발목 잡기가 웬 말이냐 여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정치권 이슈 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